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예, 저희들이 지난 토요일 날 보강을 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3, 4월 과정 3주차 지난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입니다. 예, 66페이지 보시면 2절 공급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에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 공급은 대입이 되는 개념이다 하시겠죠? 그래서 수요는 쉽게 표현하면 사고자 하는 거예요. 반면 공급은 뭡니까? 팔고자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부동산 수요에서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시면 아주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1번 챕터 내용이에요. 자, 1번 챕터는 부동산 공급의 개념이다 소개인데 이제 별표 하나 해두시고요. 자,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 부동산 공급이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량이다. 이 부분부터 용어 정리합니다. 자, 이 부동산의 모든 가격이나 임료 순위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이제 임대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에 대응해서 판매 또는 임대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있다. 이를 가려서 부동산 공급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한다면 뭡니까? 공급. 다음 특정한 하나의 가격을 대상한다면 뭡니까? 공급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와 같은 부동산 공급량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데, 먼저 부동산 공급도 본질은 유량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쉽게 이런 잘 해봅시다. 앞으로 1년 동안 아파트에서 얼마나 공급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건 뭡니까? 1년 동안 기간의 개념이죠. 그래서 유량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부동산은 오래 쓰다 이 같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시장에 아파트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느냐 분석할 필요가 있잖아요. 자, 이는 오늘 현재니까 시점의 개념이다. 뭡니까? 저량이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 공급은 본질은 유량이지만 저량 공급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우리가 부동산 공급을 분류하는 것도 아주 다양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으로 나눠볼 수 있겠죠. 이때 기존 공급은 흔히 우리가 재고 공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신규 공급에서는 우리 아파트를 대선다면 쉽게 생각하자는 이야기예요. 아파트를 새로 져서 시장에 내놓겠다. 이게 뭡니까? 신규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은 신규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개발업자라든지 건설업자, 이 같은 생산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하면 또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죠. 자, 내가 가져온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존 공급이다 또는 재고 공급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기존 공급은 누구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급에는 신규 공급뿐만이 아니라 기존 공급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자도 생산자만 해당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생산자뿐만이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부동산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급을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기, 장기 이 개념부터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학문에서 이야기하는 단기, 장기 이 개념은 6개월, 1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규 공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짧은 기간이 뭡니까? 단기, 신규 공급이 가능한 충분히 긴 기간 장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는 신규 공급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공급은 결국 뭐냐니까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는 신규가 가능하죠? 장기 공급은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난주에 이제 유량, 저량 구분하면서 우리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신규 주택 공급량이 있다. 즉 주택 생산량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어디에 답니까? 유량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량이다. 신규 공급은 어디에 답니까? 유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택 재고량이 있었어요. 주택 재고량이다. 자, 이건 현재 시장이 존재하고 있는 주택의 양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주택 재고량은 저량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죠. 자, 저량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 재고량은 결국 뭡니까? 단기 공급, 기존 공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유량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유량은 플로우의 의미가 되겠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유량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뭘 의미합니까?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죠.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이는 이제 장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량은 스톡의 개념이지요. 스톡이다. 그래서 이제 저량 공급에서는 결국은 일정 시점에서의 저량 공급은 일정 시점에서 뭘 의미합니까?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단기 공급이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최근에 우리 시험에 한번 이렇게 출제되었죠. 자, 유량 공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한다. 맞지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튼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뿐만이 아니라 저량 공급도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유량 공급이라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량 공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기존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유효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 공급. 자, 유효 공급은 우리가 실질적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럼 참 유효 공급, 실질적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판매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판매 욕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마저는 실질 공급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팔 능력이 겸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판매 의사, 판매 욕구에 팔 능력이 겸비됐을 때 우리는 유효 공급이다, 실질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급은 뭘 의미합니까? 이와 같은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우리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제 2,000원 합니다. 가격이 2,000원 할 때 내가 15개를 팔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15개를 이미 팔아버렸습니까? 앞으로 팔고자 하는 겁니까? 팔고자 한다. 그럼 아직까지는 팔기 전이잖아요. 따라서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사전적 개념이 되는 것이고, 15개 팔고자 한다 했어요. 이때 15개는 최대 수량이 되는 겁니까? 최소 수량이 되는 겁니까? 최대 수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공급량에 내포된 의미도 살펴드렸습니다. 먼저 부동산 공급에는 유량 공급, 저량 공급이 있다. 유효 공급을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이다.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수요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부동산 수요량에도 내포된 의미가 있죠. 또 한번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요에도 역시 본질은 유량이지만 저량 수요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량 수요, 저량 수요라는 게 있다. 부동산 수요는 유효 수요, 실적 수요를 의미한다. 사전적 개념, 최대 수량이다. 이렇게 해서 비교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챕터 부동산의 공급의 개념이다. 이분 다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3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67페이지예요. 자, 67페이지 3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공급의 종류다 소개했는데, 부동산 공급을 분류하면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규 공급과 기존 공급이다 분류를 해드렸죠. 다음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이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조금 더 구체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를 합시다. 단기 공급은 뭐를 있습니까? 기존 공급. 장기는 신규 공급을 의미했다 생각하시고, 이제 단기 공급선과 장기 공급선을 그려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자, Y축에는 우리한테 가격을 설정한다 그랬죠? 자, P, X축은 양이다. 그래서 이제 P, Q. 자, 좌표 평면상에서 가격이 P0였습니다. P0였을 때 공급량은 어때? Q0다. 그럼 P0와 Q0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참 가격이 상승하면 자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잠시 뒤에 이분도 구체적으로 배우셔야 될 거예요.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우리가 이제 단기와 장기를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할까요? 장기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죠. 왜? 장기는 신규도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단기보다는 장기에 어때? 더 많이 증가한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에 더 많이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잡으세요.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상승하면 공급량은 Q0에서 어때? 증가하겠죠? 증가하는데 Q1으로 증가하는 이 경우가 있고, 그다음 Q2로 증가하는 이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참 Q1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Q2 이렇게 증가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Q1으로 증가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럼 P1과 Q1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 그럼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이 같은 공곡선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우리 편의상 1번 공곡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가격이 P1으로 상승했을 때 공급량은 Q2로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P1과 Q2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봅시다. 당초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서 그래서 이 같은 공곡선을 나타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편의상 우리가 2번 공곡선이다. 이렇게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1번 공곡선과 2번 공곡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1번, 2번 공곡선 중에서 하나는 단기 공곡선이다. 하나는 장기 공곡선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럼 이때 다 장기 공곡선은 1번이 될까요? 2번이 될까요? 2번이 되겠죠. 우리 여기서 이런 말씀드렸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때? 증가한다. 증가인데 단기보다는 장기 어때? 더 많이 증가한다 그랬죠? 왜? 장기는 신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기에 공급량이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2번이 뭐가 되는 겁니까? 장기 공급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1번은 뭡니까? 단기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 단기 공급선과 장기 공급선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단기 공급선은 장기 공급선에서 기울기 경사도 어때? 급하다는 거죠. 기울여서 급하다. 뭐 때문입니까? 양이 어때? 적게 변하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양이 적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럼 양이 적게 변하면 결국 가격 변화에 민감합니까? 둔감합니까? 둔감하다. 지금 가격이 변했을 때 양이 적게 변하니까 가격 변에 둔감하다는 이야기. 민감하지 못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비탄력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반응이 적다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탄력적이다. 하면 이제 장기 공급 곡선은 단기 공급선에 비해서 기울기 경사도 더 완만하잖아요. 기울여서 더 완만하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양이 많이 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격 변화에 어떻습니까? 민감하다. 할 수 있겠죠? 반응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뭡니까? 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이제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제 단기 공급선은 장기 공급선에서 기울기 경사가 급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탄력적이 되는 것이고, 장기 공급선은 단기 공급선에서 기울기 경사는 완만하다. 그래서 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단기 공급선과 장기 공급선 이걸 잘 비교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토지만 따져보자는 이야기예요. 토지만 따져보자. 해서 토지 공급을 우리가 이제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경제 공급은 뭡니까?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증성이란 특성을 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다도 토지의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거지요. 그렇죠? 뭐 때문입니까? 용도가 다양하다. 이 같은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전환도 가능하고 이행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 용도는 향상될 수 있겠죠?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부증성이란 특성에서 물리적 공급은 어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 특성으로 해서 경제적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용의 전환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 공급선, 경제 공급선 지난주에 그려봤죠. 자, 물리적 공급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 되져서 가격에 대해서 어때?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 공급선은 경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다. 따라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수직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경제 공급, 즉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 따라서 경제 공급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 된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도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도 바로 여기서 답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지난 시험 이렇게 출제했죠.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이 불가능하다. OX. X 잘못됐죠? X 잘못됐죠? 자, 부증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은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이제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경제적 공급, 즉 용도적 관점 공급은 어때? 가능하다. 이렇게 구분이 되셔야 되겠죠? 또 최근에 이런 질문 나왔습니다.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 특성에서 우하향하는 공급을 지니게 된다. X. 잘못됐죠? 용도의 다양성에서 경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공급선은 우하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이다. 이렇게 정확히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교재 67페이지 나와있는 3번 챕터 부동산 공급의 종류다.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3번 챕터 옆에다가는 별표 3개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별표 3개 해놓으시고 양월의 1번 토지의 공급이다.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 경제 공급 설명 다 드렸고요. 다음 하단으로 내려오시면 양구 3번 단기 공급선과 장기 공급선이다. 우리 이번 단기 공급, 장기 공급 설명드리면서 어때? 단기 공급선, 장기 공급선 비교가 다 해드렸죠?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6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68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자, 공급 법칙, 공급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저희들이 지난주에 자,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뭡니까?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 게 뭡니까? 수요량의 변화다라는 거죠. 다음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뭡니까? 수요의 변화다. 이렇게 큰 흐름을 정리하자 하면서 배웠던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부 쪽에서는 먼저 이제 우리가 공급 함수를 살펴봅니다. 공급 함수 1토대에서 공급 법칙을 도출하는 겁니다. 그럼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뭐가 됩니까? 공급 곡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1 가르쳐서 뭐라 표현합니까? 공급량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뭡니까? 공급의 변화다 할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공급 함수부터 이야기 드리는데, 공급 함수라는 것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여러 가지
요인들과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한다면 자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지역은 뭡니까? 아파트지요. 그래서 아파트가 당해 재화가 된다. 그래서 항상 당해 재화다. 이건 뭘로 하니까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주택 매매 시장이라면 당해전은 뭐가 됩니까? 주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하기 때문에 당해전은 뭐가 됩니까? 아파트다 생각하시고 이처럼 아파트의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아파트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다음 아파트를 생산해내는 기술 수준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다음 아파트를 생산해서는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죠. 생산 요소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유도 대체제의 가격이라든지 보완제의 가격, 그리고 금리, 조세, 공법상 교제의 정도, 기대감 등등등 여러 요인들에서 공급량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과 공급량과의 함수 관계를 우리가 뭐랍니까? 공급 함수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 매매자에서 아파트의 공급 함수를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럼 자, 여보세요. 이처럼 아파트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따라서 하나의 법칙을 도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의 법칙을 도출해서 가정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공급량에는 오로지 아파트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여기는 기술수는 생산 요소이다. 이들도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이들도 사실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들은 일정해서 오로지 아파트 공급량은 아파트 가격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결국 당해자의 공급량에는 당해자의 가격만이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일정하다. 자, 이것은 가정하에서 그래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보세요. 이제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 그랬어요. 오로지 가격만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금 누구 입장입니까? 893 입장이에요. 그럼 893 입장에서는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이윤이 더 많이 남겠죠. 왜? 생산 원가는 똑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른 다 똑같은데 오로지 가격만 상승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만큼 이윤이 더 많이 남기 때문에 더 많이 팔고자 하겠지요. 그래서 공급량은 증가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더 적게 팔았죠. 공급량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이제 다른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같은 경제 원칙을 우리가 이제 공급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공급 법칙이라서는 다른 요인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급 법칙을 그림표한 게 바로 뭡니까? 공급 곡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 표현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급선을 그려보시도록 하겠는데, 자, Y축은 뭘 설정합니까? 가격. X축은 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 Q 좌표 평면상에서 먼저 가격이 P0였습니다. 그럼 가격이 P0였을 때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Q0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P0와 Q0 연결시켜서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가격이 P1으로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법칙에서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는 거죠. 증가한다. 따라서 공급량은 Q0에서 Q1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P1과 Q1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P0에서 P2로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격이 이처럼 하락하면 공급 법칙에서 공급량은 감소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량은 Q0에서
Q0에서 Q2 이렇게 감소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자, P2와 Q2 연결시키면 우리가 이 점을 찍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는 이 점을 찍었어요. 이 점들 연결시키면 하나의 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선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선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급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급선이다. 자, 공급선 기호로 서플라이 걷어서 적어서 S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공급선 우리 어떻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네요. 그렇죠? 자, 잡세 이렇게 그렸어요. 오른쪽 위로 향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위로 향한다 그래서 공급선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우상향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선 그렸는데 사실 공급선이 이처럼 우상향하는 건 결국은 뭐 때문입니까? 공급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격과 공급 양 사이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하고 이걸 그림 형계 공급 곡선이다. 여기까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8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부터 공급 법칙과 공급선이다 소리인데 이번 별표 역시 하나만 해두시고 이제 읽어보셔도 될 내용들이에요. 설명 다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는 공급 양의 변화와 공급이 나와 있죠. 이분 설명드리는데 설명 잘 들으셔야겠어요.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얘기해 봅시다. 이제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공급 곡선을 그렸습니다. 공선인데 공선 Y축에 설정한 게 뭡니까? 가격이지요. 이때 가격은 당해저의 가격입니까? 생산 요소 가격입니까? 당해저와 가격이다 할 수 있겠죠. Y축에 설정해놓은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먼저 가격이 P0에서 P1으로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업체에서 공급량이 증가한다 할 수 있겠죠.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P0면 Q0이니까 2점이 되겠죠. P1이면 Q1이니까 2점이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또는 공급선 상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가격이 P0에서 P2로 하락합니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업체에서 공급량은 감소하겠지요. 그래서 Q0에서 Q2로 이제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P0일 때는 Q0니까 2점이 되겠지요. P2면 Q2니까 2점이 되겠다. 결국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해서 공급선 내에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알 수 있겠죠? 공급량이 감소했으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Y축에 설정은 당해저의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가려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정의 다시 합시다. 자, 공급량의 변화는 뭘 할 것인가? Y축에 설정해 놓은 당해저와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해저와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하겠지요. 자, 어떤 결과입니까? 바로 공급선 내에서 또는 공선 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당해저 가격이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증가. 그래서 공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어느 쪽? 우측으로. 다음 당해저 가격이 하락합니다. 하락하면 공급량이 변하겠죠?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얘기라서 공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감소인 거죠? 좌측으로. 이처럼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공급 법칙을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공급량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건 잘 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공급량의 변화라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당해저의 가격이 변했을 때 Y축 설정한 당해저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선 내에서
공선상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결국 공급량의 변화를 가진 요인은 어때? 공급 함수에서 딱 하나 있다는 이야기. 뭡니까? 당해저의 가격이 변수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가져옵니까? 공선 내에서 점의 이동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자다 묶었던 이 요인들이 있어요. 자, 이 요인들이 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살펴보자는 이야기예요. 먼저 기술 수준입니다. 기술 수준. 그래서 이제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된다는 이야기야.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때? 기술 수준도 향상되고 생산 요소가 하락하고 대체가요 상승하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무나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어때? 가정합니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 오로지 기술 수준만 향상된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면 자, 보세요. 이제 다른 조건 다 일정하다 했어요. 그럼 팔 가격은 P0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기술만 향상이 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럼 자,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겠죠? 그렇지만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 생산해서 팔고자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많아진다. 할 수 있겠죠? 네, 이보다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이 점 우리 찍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팔 가격은 P1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어요.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해서 파는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자, 우리는 자, 이와 같은 공수를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당초 공수는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기술 수준이 향상이 되니까 공선이 어때?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야기. 그럼 당초 이 공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어때? 공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이동했습니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합시다. 기술 수준의 향상, 이는 어떤지 결국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공급 이 표현을 썼습니다. 공급 뭐 때문입니까? 바로 P0, P1, P2 모든 가격이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용어 정리했지만 자, 모든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하면 뭡니까? 공급. 특정한 하나의 가격이나 임료를 대상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공급량이라는 이야기예요.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여기서는 모든 가격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내면요. 이런 거 말 바꿉니다. 여기 뭐라 바꾸고 있어요? 공급량. X죠? 예. 자, 기술이 향상되면 어때? 공급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공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합니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기술 수준이 퇴보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다 동일합니다. 오로지 기술 수준만 퇴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잡으세요. 팔 가격은 P0로 똑같아요. 그럼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는데 기술 수준이 퇴보하면 생산해서 파는 양은 이보다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적어지죠. 그래서 이제 똑같은 가격이라도 공급량이 어때요? 이렇게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P1입니다. 과거에는 이만큼 생산해서 팔고자 했어요. 그렇지만 기술 수준이 퇴보하면 생산해서 팔고자 양은 더 줄어들겠죠? 이 점을 찍어볼 수 있다. 그럼 이 점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공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당초 공선은 이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인데 기술 수준이 퇴보하자 공선이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당초 이 공선이 이렇게 변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공선 자체가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의 퇴보는 공급을 감소시킨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공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술 수준이 변했어요. 기술 수준이 변하니까 공선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기술 수준이 변했다는 이야기는 Y축에 설정해놓은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Y축에 설정해놓은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니까 공선 자체가 이동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로 표현하신가? 바로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의 변화라서는 공급 함수에서 Y축 정한 당해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동일한 가격이라 할지라도
할지라도 공급량이 어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지요. 자, 보세요. 가격은 P제로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지만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이 크기에서 이 크기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한 가격을 할지도 공급량이 변하게 된다. 그럼 이로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바로 공급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공급이 증가는 우측 이동이다. 다음 공급이 감소하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Y축의 설정에는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합니다.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선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된다. 이걸 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결국 공급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뭡니까? 공급 함수에서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다. 어떤 결과자예요? 공급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설명 다 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급량의 변화는 뭘 얘기합니까?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해서 공급선 내에서 어때? 점의 이동을 초래할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급의 변화는 공급 함수에서 당해적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공급선 자체로 어때? 이동시킨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고 다음은 이제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 구별할 수 있어야겠죠? 지난 시간도 바로 이분이 또 출제된 겁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었는데 이건 항상 우리가 뭘 생각했어요? 당해자마다 이것만 빨리 찾자르죠. 그래서 공급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지요. 그럼 당해자 가격 이익이 변하면 어디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다. 공급함수에서 나머지가 변하면 다 어디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제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해서 아파트 매매 시장에 아파트 공급함수입니다. 이때 당해자는 뭡니까? 아파트잖아요. 그럼 당해자 가격인 자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 좀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이들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바로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좀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 변하게 되면 어때? 공급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공급량이 어때? 감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이 어때? 상승합니다. 상승하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해서 아파트의 공급선 내에서 어때? 점의 이동이 이루어지겠죠? 증가하니까 어때? 우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아파트의 가격이 어때? 하락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공급량은 어때? 감소하겠죠? 그래서, 자, 공급선 내에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감소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점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공급 함수에서 당해적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자, 이들은 모두가 어디에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경우에 따라서 공급이 어때? 증가하기도 하고 공급이 감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처음 공급이 증가한다면 공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공급이 감소한다면 공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공급 함수에서 공급량의 변화 요인 그리고 공급의 변화 요인 구별을 다 해드렸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공급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다.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공급함수에서 나머지가 변하면 어디 합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것은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걸 또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공급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것인가 좌측으로 이동할 것인가 구분이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또 살펴봅시다. 먼저 기술 수준입니다. 자, 이번 이야기 다 드렸죠. 기술 수준의
향상은 어때?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 되죠. 대본은 공급을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어때?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는 생산 요소의 상승으로써 원가 부담이 어때? 늘어나겠지요. 원가가 늘어나니까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은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음 생산 요소의 하락으로써 원가 부담 줄어들겠죠. 따라서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 쪽에서는 이분이 어때? 우리 지금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하면 원가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은 어때? 감소.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원가 부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은 어때?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필요하더라. 자, 먼저 아파트를 생산 뭐가 필요합니까? 건축 자재가 필요하겠지요. 그럼 건축 자재는 생산 요소잖아요. 그럼 생산 가격이니까 건축 자재비다 할 수 있겠지요. 사실 이것은 예로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분도 워낙 시험 많이 다 보니까 계속 말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건축 자재비, 건축 자재 가격, 건축 원자재 가격, 건축 기자재 가격, 시멘트 가격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여튼 건축 자재비다는 겁니다. 다음은 아파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건설 현장에 건설 노동도 필요하겠지요. 그럼 노동은 생산 요소네요. 그럼 노동의 가격이 뭡니까? 임금은 생산 요소 가격이다 할 수 있겠죠. 또 아파트를 생산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하지요. 토지는 생산 요소고 여기 가격이니까 토지의 가격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축 자재비, 건설 현장의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이들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건축 자재비가 상승하거나 건설 현장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거나 토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잖아요. 즉 공급은 어떻습니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분도 쉽게 이해하세요. 건축 자재비가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자에서는 원가 부담 늘어난다. 그래서 공급은 어때? 감소. 건설 현장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면 원가 부담 늘어나겠죠? 공급은 감소. 다음 토지 가격 상승하면 원가 부담 늘어나겠죠? 공급은 감소한다. 이렇게 바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건축 자재비가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 현장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한다. 토지 가격이 한다. 이 같은 경우에는 원가 부담이 줄어들겠지요. 따라서 공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생산 요소요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대체재 가격, 보완재 가격 이 부분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난주에 수요편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대체재 수요가 변하느냐 대체재 가격이 변하냐 이거 먼저 보자 그랬지요. 이래서 당해자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드렸지요. 다음 보완재의 수요 변하느냐 보완재의 가격이 변하냐 이걸 구분하시고 여기 따라서 당해자의 수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가 구분해 봤다는 겁니다. 이제 대체 보완재 관련해서는 수요 쪽만 일단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생략합니다. 근데 지금 이거 말씀드리면 멘탈 깨집니다. 깨져요. 그만큼 여러분들 내공이 아직 쌓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본 것처럼 여기 계시면 딱 3명 빼놓고 여기 계신 분 중에 3분은 내공이 좀 많이 쌓였습니다. 내일 시험 봐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아직은 좀 덜 쌓였다는 이야기예요. 공부 좀 더 하세요. 그래요. 하여튼 이제 내용이 좀 덜 쌓였기 때문에 이때 지금 말씀드리면 멘탈이 흔들고 그래가지고 수요도 어때? 수요도 이게 또 어때? 혼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 수요 관련해서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내용은 거의 매마다 빠지고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급 관련해서는 이것도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혹시 몰라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거 이야기하면서 수요 쪽도 혼동이 돼버리고 멘탈이 깨지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이분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내공이 좀 쌓이면 그때 다시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튼 대체 보완재 관련해서는 수요 쪽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라라는 이야기 아시겠죠? 자, 다음은 금리입니다. 금리. 흔히 우리 금리는 이자율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금리가 상승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도 이자 비용 부담이 늘어나겠죠? 원가 상승 요인이 되는데요. 따라서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다음은 금리가 하락하면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공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조세 세율입니다. 세율이 인상될수록 세금보다 많아지겠죠?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다음 세율이 인하될수록 세금보다 줄어들겠죠? 공급은 어때? 증가. 다음 규제의 정도예요. 공급상 규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다음 규제를 풀을수록 어때? 공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다음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이분도 잘 정리하셔야 되겠는데, 자 보세요. 이제 아파트 매매자에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이 같은 기대감이 팽배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팽배하다. 자,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변한 거잖아요. 자, 잘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변했습니까? 기대감이 변했습니까? 기대감. 그럼 기대 심리가 변하기 때문에 이는 공급량의 변화 요인이에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에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앞으로 아파트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이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내가 가져온 아파트를 팔고 된다면 지금 팔겠어요? 떨어진 다음에 팔겠어요? 지금 팔겠죠? 팔죠? 따라서 이는 어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잡았어요. 이제 내가 가져온 아파트를 파는 경우잖아요. 이건 결국 뭡니까? 기존 공급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단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후에는 기존뿐만 아니라 신규 공급도 있다. 이걸 또 생각하셔야 되겠지요. 그럼 신규 누구입니까? 건설업자들. 그럼 건설업자들 입장 생각하세요. 앞으로 아파트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아파트 지어서 공급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이는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되겠죠? 자, 이는 뭡니까? 신규 공급이 되겠죠. 신규 공급은 어때? 장기 이렇게 비교되시면 되겠어서 이제 아파트 가격 하락에 따른 기대감이 어때? 팽배하다는 이야기야. 팽배하다. 이때 단기적으로는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단기, 장기 구분에서 반드시 생각하세요. 단기는 뭡니까? 기존 공급. 장기는 뭡니까? 신규 공급. 이걸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단기, 장기 이런 구분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으면 항상 우리는 뭘로 해서 일단 단기입니다. 단기로 간다서 앞으로 아파트에 더욱더 떨어지다 기대감이 팽배하다는 이야기. 그럼 내가 가져온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단기니까 기존고 내가 가져온 아파트를 팔고 있는데 지금 팔겠어요? 떨어진 안 팔겠어요? 지금 판다서 이는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까지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했을 때 공급이 증가할 것인가 감소할 것인가 따져봤다라는 겁니다. 여튼 공급이 증가하면 공급선 자체는 어느 쪽에 갑니까? 우측.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선 자체는 어쩌게 됩니까? 좌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름교재 6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69페이지 보시면 2번 챕터다 소개는 사실은 5번 챕터예요. 오타입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이 소개되고 있죠? 여기는 별표 6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6개 해놓으시고 양고리 1번 공급량의 변화, 양고리 2번 공급에 설명 다 드렸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양고 3번 공급의 변화 요인이다. 이분도 우리 그래서 공급의 변화 요인 다 설명드리면서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구별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기술 수준입니다. 자, 두 번째 급부분 시험 생산 기술의 발달은 공급을 증가시킨다. 어때? 기술의 향상은 공급을 어때? 증가시킨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요소 가격입니다. 자, 생산 요소의 상사면 자, 생산 요소의 상사면 공급은 어때? 감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다음은 하단 쭉 내려주세요. 쭉 내리시면 동그라미 9번 금리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그 부분 공급은 어때? 자, 금리가 인상되면 공급은 어때? 감소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0번
세금입니다. 네, 세금이 인상되면 즉 중과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지요. 다음 11번입니다. 규제 강화입니다. 자, 규제를 강화하면 강할수록 공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교재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7번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선을, 자, 주택 동그라미 쳐주시고, 무슨 뜻이에요? 주택 공급선이다. 이것에서 당해전은 뭡니까? 주택이다. 이걸 판단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보세요. 주택의 공급선이니까 당해전 뭐가 됩니까? 주택. 자, 하여튼, 주택의 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아닌 것은 됐죠. 그럼 주택의 공급선을 어때요? 이처럼 우측으로 이동시킨다는 이야기는 뭐 때문입니까?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공급의 변화에 비해서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게 아닌 것 찾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자, 주택 건설업체 수가 증가합니다. 그럼 다른 쪽은 일자인데 주택 건설 수가 증가할수록 공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참 원자재 가격이 어때? 하락한다는 약간 원가보다 줄어들겠죠? 공급을 어때?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3번 보세요. 자, 주택 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이다. 그런데 이분이 조금 이제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자, 주택 담보대출의 이자율의 자, 상승이다. 이 나와 있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상승이다. 라는데 이거 잘 보세요. 자,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어때?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출금리가 상승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고자 사람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다. 할 수 있겠죠? 수요. 따서 이는 어느 쪽을 고려합니까? 수요 쪽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 쪽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처럼 대출 금리가 상승할수록 수요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돈 빌려서 살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따라서 수요를 어때? 감소시킨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요를 감소시킨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교재 해설도 때 수요의 감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다른 책들을 보면 조금 이제 어거지 좀 쓰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합니다. 어떤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그럼 공급자 입장에서 주택 지었어요. 분양이 안 돼요. 그럼 그 분양이 안 된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대출 금리가 상승할수록 대출 받으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따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기 때문에 공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재도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제 판단으로는 더 이제 효율적인 뭡니까? 자, 주택담보대출 누가 받는다? 수요자. 그래서 수요 쪽을 고려한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는 수요의 감소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보시면 새로운 건설기술 개발에 따른 원가 절감이다. 그런데 어떤 이제 기술순위 향상이 된 거죠. 자, 이는 어때?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 되겠죠. 또 원가가 절감될수록 그만큼 비용을 어때? 줄이게 되겠죠. 그럼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다음 5번 보세요.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의 하락이다. 자, 토지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어떤 토지는 뭡니까? 주택 건설용 토지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토지는 뭐가 됩니까? 생산 요소지요. 그럼 생산소로 보고 있는데 토지 가격이 하락해서 원가가 줄어들겠죠? 공급은 어때? 증가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 2번, 4번, 5번은 공급을 증가시킨 요인이지요. 그래서 이제 공급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3번은 수요의 감소 요인이었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아파트의 수요 함수다. 이분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아파트의 가격도 영향을 미치겠죠. 다음은 인구수라든지 소득 수준, 그리고 기여도, 다음 대체재의 가격, 보완재의 가격, 금리, 조세, 공법상 규제의 정도, 기대감 등등등
등등등 자, 여러 요인들에서 수요량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수요함수에서 당해적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는 어디다 합니까? 이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고 수요함수에서 당해적 가격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이 요인들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요인들이 변하면 이들은 다 어디다 합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수요 함수에서 수요량의 변화 요인, 수요의 변화 요인 구분될 수 있어야겠죠? 여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딱 하나 있다. 수요 함수에서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뿐이라는 이야기. 나머지는 모두 어때?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급 함수에서 공급량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 어때? 구분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구분할 게 있어요. 바로 뭡니까? 여기 있는 수요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 이걸 어때? 또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는 이제 인구, 소득, 기여도다. 이들은 어때? 수요 함수만 들어있잖아요. 따라서 인구, 소득, 기여도다. 이들은 어때?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에요. 지문에 그래서 이제 인구, 소득, 기여도 나오면 무조건 뭘 떠올립니까? 수요를 떠올려야 돼.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이다. 자, 이들은 어때? 공급 함수가 들어있지요. 따라서 지문에 기술수준, 생산소 가격 나오면 반드시 뭘 떠올린다? 공급.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이 판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게 있죠. 대체제의 가격이다, 보완제의 가격이다, 다음 금리, 조세, 공법상 규제의 정도다, 기대감. 이들은 어떻습니까? 수요의 변화 요인이면서 공급의 변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 수요 쪽을 고려할 것인가, 공급 쪽을 고려할 것인가 판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추후에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해결할 일이고,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게. 자, 인구, 소득, 기여도 이게 나면 반드시 뭘 떠올린다? 수요. 다음 기술수준, 생산소 가격 나면 반드시 뭘 떠올린다? 공급. 이렇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 교재도 이런 문제지만 문제 풀면서 이런 문제 나옵니다. 수요선을 좌측으로 이동식 요인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이런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 이런 나오는데 박스에 여러 항목도 들어있겠죠. 그 중에 어때? 기술수준 향상, 생산 요소 하락, 이런 게 들어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기술수준, 생산 요소 가격은 당연히 어때? 공급이잖아요. 공급이니까 수요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볼 필요 없이 무조건 지워버리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훨씬 더 시간 줄이고 우리가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 생각하시고, 여튼 이제 인구, 소득, 기업 나오면 뭘 떠올린다? 수요. 기술수준, 생산소 가격 나오면 뭘 떠올립니까? 공급. 이렇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교재 2절 부동산 공급이론이다. 2부까지는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3절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쉬었답니다.